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뇌사와 장기이식 오늘 수업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뇌사와 장기이식에서 배웁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 가는 길에 복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전 동영상, 제출 숙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소론, 죽음이 뭔가, 그 다음에 뇌사 판정의 전개 과정, 뇌사 판정의 기준, 장기이식,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적 고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뇌사 판정 기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장기 공여 및 분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망이라 하면 TV에서 보듯이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 치료 발달로 적용이 어려운 환자들 참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장기나 조직 이식 진행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인간 본래 가치와 타인의 신체 및 인권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사는 뭘까? WHO의 죽음의 정의는 삶의 불가역적인 종말이라 되어 있고, 폐장사는 당연히 호흡 증지에 의해서 심장 서는 것, 심장사는 심정지에 의해서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심폐정지 후에도 전신세포 사망의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돼서 24시간이 지나면 피부, 각막, 뼈 이식을 성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죽음이라 하면 모든 세포가 사망하는 것을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뇌사는 뇌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를 사망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상실되어서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임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체로서의 개체 상실에 해당하는 대뇌의 비가역적 손상이 지속적인 식물 상태와는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뇌사 상태는 되뇌 기능도 상실되어 있고 뇌관 기능, 그 다음에 상실, 호흡 기능도 없고 보통 영양 공급해도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식물 상태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뇌사는 뇌 전체의 손상, 그다음 심한 혼수 상태, 움직임도 없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물인간은 되뇌 일부의 손상, 무의식 상태이고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장기 이종 당연히 뇌사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사의 자행형을 보시게 되면 통상은 2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뇌사 판정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 있는 분들이 혼수를 넘어선 상태라고 정의했고 1965년 뇌사자로 신장 이식을 시행한 첫 측내 보고에서 브레인데스, 뇌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88년에 대한신장학회, 이식학회에서 뇌사에 대한 입법을 건의하였고 99년에 장기 등 이식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2000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2010년이 지나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보시면 추정자 신고라든지 차별 대우 금지, 그 다음에 가족 동의 여건 확 보통 2명에서 1명으로 준다든지 뇌사 판정위원회를 좀 간소화해서 또 판정을 좀 간소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뇌사 추정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고 유가족 선순위 1명만 동의하면 되고 뇌사 판정위원회 구성도 4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뇌사 판정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뇌사라 하면 깊은 혼수, 자기호흡이 없고 눈 동공 반사도 없고 심장 박동이 거의 없는 상태, 2주 안에 심장이 서게 되는 상태죠. 뇌사의 개념과 판정 정찰을 보시게 되면 브레인데스는 뇌가 죽은 상태이고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 손실 상태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뇌사 전 확인해야 될 것들을 보시게 되면 원인 질환이 확실해야 되고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있어야 되고 깊은 홍수 상태,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장애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치료 가능한 내부 미석 장애도 없어야 되겠죠.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되고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뇌사를 진단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뇌사로 추정된 환자의 뇌사전 선행 조건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판정에서는 좀 더 엄격합니다. 외부 자극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여야 하고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뇌관 반사의 완전 소실, 자발운동이나 제뇌 강직, 제뇌 피질 강직, 경련 등의 무반응, 무호흡 검사, 뇌파 등의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뇌사를 판정하게 됩니다. 선행 조건 보시게 되면 당연히 약물이나 급성 중독에 의한 뇌사는 비슷한 소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성 혼수나 요독 등처럼 급성 대사 이상의 경우에도 뇌사처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온도가 32도 이하가 되면은 실제로 또 뇌사처럼 보일 수 있고, 쇼크 상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게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통증에 대한 반응을 보시게 되면 안화상부나 손톱 하부에 강한 통증 자극을 주어도 근육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단 소위 말하는 척수반사 같은 경우는 뇌사자의 한 70%까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뇌사 판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제뇌, 대뇌 피질, 경련 발작이나 이런 상태 아니므로 이런 경우 나타날 경우 뇌사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뇌사 판정을 위한 뇌관 반사에는 광반사, 각막반사, 턱반사를 포함한 안면 감각과 여러가지 구역 반사나 있는데 이런 게 뇌사자에서 모두 소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호흡이라 하면 연소의 호흡 중추에서 조절한 자발호흡이 회복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임상검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자발호흡이 유발이 안되면 일단 비가역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경학적 진찰의 재판정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임상적 진단에서 반복검사가 중요하고요. 1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후에, 6세 이상 성인 같은 6시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뇌 손상에 대한 저항도 크고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서 최종 판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뇌사의 확적 판정은 뇌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대, 중세부터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14세기에 피부이식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17세기 런던에서는 수혈이라든지 개를 위한 피부이식이 일부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존 헌터 같은 경우는 자가이식, 동종이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이식에 대한 개념도 있었습니다. 혈관외과에서 1902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1954년 미국 하버드에서 닥터 머레이 박사가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43년에 피터 머더웨어에서 거부 반응에 대한 이해가 처음 나왔었고, 이전에 이때의 면역 억제요법으로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1954년 12월 23일 하버드에서 브리검 병원에서 열린 쌍둥이 형제 간의 세계 최초의 생체 이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뉴잉글랜드 오간뱅크에 이런 기념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기 이식 역사 보시게 되면 69년도에 생체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이후에 교환 이식, 폐장 이식, 소장 이식, 다양한 이식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였습니다. 69년에 최초의 장내 신장 이식이 있었고, 2000년도에 소장 이식, 2011년도에 다장기 이식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역시 여러가지 콩팥병에 대한 치료 중에서 이식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율도 가장 좋고요. 역시 오래 살고, 결국은 역시 이식을 하게 되면 먹는 것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 같은 이식도,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아기도 가질 수 있고 여행도 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이 임상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이식할 장기가 턱없이 부족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요즘은 없지만 이렇게 콩팥을 장기를 사고 파는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장기 이식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됐는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식 대상자가 정하지 아니한 장기를 적출하다든지, 그 다음에 뇌사 판정을 받지 않은 자에서 적출한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으로 보시게 되면 장기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거나 이런 경우
아주 심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 이식이랑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고형장기 같은 경우 신장, 간장, 췌장, 심장폐, 말초혈액, 골수환구 이런 지정된 것들만 장기 이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 혈액원이라는 곳에서 장기 이식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요. 한국장기조직기준원에서 또한 관리하게 됩니다. 기증을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 처치를 하고 뇌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뇌사 관리 및 수혜자를 선정하고 뇌사 판정회를 해서 최종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직기증 적합성 평가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뇌사 추정자 통보에 따른 현 결과를 보시게 되면 총 통보는 2,000건 이상이 되게 되지만 실제로 이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기 신부전, 말기 콩팥병의 치료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가장 많은 것은 혈액투석, 그 다음에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0건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레벌런스도 보시게 되면 역시 혈액투석 다음에 신장이식 환자가 한 2만여 명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애뉴얼 ESKD 인시던스를 보시게 되면 특히 신장이식 같은 경우 전체 퍼센테이지가 한 10%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뇌사이식 같은 경우에 일부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 이식 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이식 현상 보시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뇌사자 같은 경우도 최대 한 450명, 470명까지 가다가 2022년도에는 405명으로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이제 줄어드는 장기 기증, 그다음 가족 동의 42%, 장기 기증 취소가 한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증된 장기 이식 현황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와 비슷하게 감소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식 대기자는 거꾸로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식 대기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신장의 경우에는 27,000, 29,000, 2022년 기준으로 3만 명 이상 현재 이식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기 중 사망자가 하루에 3.4명 되니까 결국 장기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도 필요가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 현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뇌사 장기 기증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통상 한 8.6명, 100만 명당 우리나라 같은 9.23명 크게 낮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스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기능이 됐고요. 최근에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사망이라든지 연예인들 사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광고가 되면서 올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을 보시게 되면 신장 같은 경우 4, 5년, 특히 혈액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오양 같은 경우 훨씬 7년 이상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그러면 초기 비용은 많은데 향후 전체 비용에 보면 이식이 투석에 비해서 전체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조정 및 이식의 윤리적 문제 보시게 되면 결국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증자의 자율에 대한 동의와 타인의 경감을 회복하기 위한 선행을 전제로 이 장기 기증은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중요하고 특히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옵트인, 옵트아웃을 보시게 되면 옵트인이라 하면 기증하려는 자가 생전에 분명하게 나는 의사표시를 해놓은 경우에 한해서 기증할 수 있는 거고, 옵트아웃은 기증하지 않겠다고 제외하고는 좀 애매할 경우에는 다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인, 옵트아웃의 개념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및 의사 무능력자의 기증에 대한 동의를 보시게 되면 적출하여서는 안 된다. 16세 미만이라든지 임신한 여성이나 마약 중독 이런 분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장기
등은 배우자 및 형제 또는 사촌 이내 친족이 이식하는 경우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사촌 이내 친족이 이식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배분에 의해서 이식이 필요성이라든지 성공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용하고 되고요. 생명나눔의 종교적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육신은 죽은 뒤에 사대로 여러가지 흩어지다 무상한 물질에 불과하다. 따라서 뇌사 상태를 살아있는 것으로 현재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여러가지 말씀을 통해 보시게 되면 뇌사를 지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도 보시게 되면 장기이식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56년 교황 비오 12세 때 이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는 사후 장기 기증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신체 일부 손상은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장기 기증에 대한 여러가지 신학적 논이 불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기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게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인생. 다른 사람을 도우고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식대지가 없는 날이 오지 않겠나 우리가 기대합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고, 뇌사 판정의 전개 과정, 뇌사 판정 기준, 장기 이식 윤리적 문제, 종교적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제 이런 거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료윤리학 장기 기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기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일들이 해결되어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